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이 인정한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계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생전 13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두세 작품씩 그렸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다작의 천재였죠. 그런데 그의 그림 중에는 단 5분 만에 완성된 작품도 있고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선 하나가 수십억 원에 팔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5분 만에 그리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피카소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을 위해 나는 평생을 준비했죠. 그림을 완성한 시간보다 그 순간을 가능케 한 평생의 감각과 경험, 그것이 바로 천재의 진짜 무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빠르게 완성하는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고 찍어내고 때로는 조수에게 위임하기도 했죠. 특히 도자기와 판화 작업에선 반복적으로 같은 형상을 생산했고 이를 수백 장의 에디션으로 만들어 팔기까지 했는데요. 말년에 공방을 운영하며 조수들에게 밑작업을 맡기고 본인은 최종 손질과 서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팝아트의 거장이라 불리는 또 다른 천재 앤디 워홀은 어떤가요? 그는 아예 자신의 작업실을 더 팩토리라 부르며 마릴린 먼로의 얼굴 같은 이미지를 공장처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팝아트라 부르며 전 세계에 유행시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나는 브랜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20세기 서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조선, 붓을 너무 많이 써서 무덤이 될 정도였고 중국인들이 그의 그림 한 점을 위해 돈을 싸들고 와서 밤새 줄을 서가며 기다렸던 인물이 있었죠. 그 역시 그림을 찍어내듯 그렸지만 그 그림은 지금 국보가 됐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진경산수의 정수가 됐습니다. 오늘은 국보 제216호를 그린 이 인물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세기 조선에는 한 화가의 그림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주르리였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바람에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였죠.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그린 그림이라면 작은 작품 한 폭도 보배로 여겨질 만큼 수요가 컸는데요. 조선의 사대부부터 중인계층까지 앞다퉈 그의 그림을 찾았고 심지어는 그 스스로도 감당 못할 만큼 주문이 폭주해 가끔은 아들에게 대피를 부탁했을 정도였습니다. 가히 그 인기와 업무량을 짐작할 만한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정선의 그림이 중국 청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 당시 조선에서 그의 그림을 입수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청에 가져가 되팔려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정선의 대형 그림 한 점은 청나라에서 100에서 130금을 호가했는데 18세기 전반 중국 청나라 인기 화가들의 그림들이 대부분 6금 이하였고 건륭제 시기의 1급 궁정 화가들의 한 달 월급이 7에서 11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의 그림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천재 화가는 다름 아닌 겸재 정선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그의 그림을 팔기 위해 조선의 역관이나 중인들이 앞다투어 그림을 구매했고 정선은 팔 수 있는 나이에도 두꺼운 안경을 쓰고 촛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럼 청나라 궁정화가의 1년 연봉 수준이었던 정선의 그림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던 것일까요? 정선의 명성이 하늘을 찌른 데에는 그의 독보적인 화풍, 특히 진경산수화의 개척이 컸습니다. 진경산수화란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 실제 경치를 있는 그대로 그린 산수화를 말하는데요. 당시까지 조선의 산수화는 대개 중국의 이상화된 산수를 본떠 그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화가들은 방 안에서 옛 시문이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막연한 중국 산천을 상상해 그리는 관념산수 전통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선은 그런 전통에서 과감히 벗어나 우리 강산을 직접 보고 그리는 참신한 화풍을 열었죠. 방 안에 앉아 상상으로 경치를 그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진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겁니다. 사실 정선이 처음부터 진경산수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림을 배울 때 당시 조선에 들어와 유행하던 중국 남종화 기법과 오파 화풍 등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른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산수화를 모방하는 작품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아우르는 문인 친구들, 특히 시인이자 평생의 직이었던 사천 이병연과 교류하며 예술적 영감을 키웠는데요. 이러한 교분을 통해 시서화가 어우러진 문인 문화를 접하고 자신의 실제 경험을 그림으로 숭하하려는 창의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실제 풍경을 그림의 주제로 삼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시선은 금강산과 한양 근교의 인왕산처럼 우리 국토의 빼어난 풍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조선 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18세기경에는 중국의 고전 산수 대신 우리 땅의 실제 경치를 그리려는 경향이 퍼지고 있었죠. 이런 시대 흐름을 타고 금강산, 관동팔경 등 기행문으로 유명해진 절경들과 한강, 한양 도성 주변의 경치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진솔하고도 친숙한 화풍은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이는 곧 진경산수화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선은 이상화된 중국 풍경만 그리던 조선에 현실의 한국 풍경을 들여온 선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 평단은 이상적인 중국 산수화를 모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장이라고 평가하죠. 그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활약하던 18세기의 조선에서는 금강산 유람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이 지나고 비교적 평화로웠던 영정조 시대를 맞아 한양의 지식인들과 여행 애호가들 사이에서 직접 명산을 찾아 나서는 여행붐이 일었죠. 그 중에서도 금강산 여행은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져 금강산 한번 보지 않고 죽으면 한마는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가보고 싶은 동경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도 금강산에 다녀온 기록과 그림이 쏟아졌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이전 금강산을 소재로 한 실경산수화가 300점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금강산 유람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선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1711년 정선은 마침내 금강산에 입산해 곳곳의 절경을 직접 눈에 담았고 이후 수십 년간 수차례 금강산을 그렸습니다. 특히 영조시대의 금강산 기행이 선비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자 정선의 금강산 그림은 시기적절하게 폭발적인 수요를 맞았죠. 그래서 금강산을 실제로 다녀온 이들은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기념품처럼 간직하려 했고 아직 가보지 못한 이들은 그의 그림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당대에는 명승의 그림을 방에 걸어두고 누워서 감상하며 여행 기분을 내는 와유문화가 있었는데 그의 그림을 펼치면 금강산의 웅장한 봉우리와 기암절벽, 폭포소리가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고 집에 앉아 금강산 유람을 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그림들은 금강산 관광 열풍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반들 사이에서 정선의 금강산은 그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연을 통해 얻는 정신적 풍요와 위안의 상징이었고 조선 문화의 자긍심이기도 했으니까요. 중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 고려시대부터 복례산이라 불리던 금강산의 절경을 이제 조선의 화가 정선이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그의 그림 수요는 붓이 무덤을 이룰 정도로 쏟아졌고 그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려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선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방식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휘세필법입니다. 이 기법은 한 번에 쓸어내리듯 붓을 빠르게 휘둘러 그림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단숨에 휙휙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정선의 절친 이병연도 내 친구 정선은 붓을 쓸어내리듯 그려내는 일필휘세의 재주가 있다고 평했을 만큼 이 휘세법은 정선 작품의 큰 특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필법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정선의 호방한 필치를 두고 역시 대범한 화풍이라며 감탄했지만 정작 정선 본인은 밀려드는 그림 주문을 빠르게 쳐내기 위해 이 방식을 활용했으니까요. 실제 기록에 따르면 정선은 갑작스레 들어온 별 볼 일 없는 주문에 대해서는 일필휘세로 서둘러 대충대충 그렸습니다. 장진성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정선은 워낙 일이 바쁘고 필요한 날이 많아서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그린 그림, 즉 권필 작품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권필이란 글자 그대로 지친 분놀림을 뜻하는데 몸은 힘들고 그림 주문이 쌓일 때 마지못해 그린 그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요구에 임시변통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를 가리켜 응졸지법이라 불렀는데 정선에게 이런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필휘세, 권필, 응졸지법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창안한 대응책이었던 겁니다. 급할 때는 대충, 그리고 여유 있을 때는 공들여 그리는 전략을 썼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정선이 항상 성의 없이 그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필상의 역작들은 지극한 심혈을 기울여 탄생한 것들이고 너무 많은 주문 탓에 부득이 양산형 그림을 찍어내듯 그려야 할 때에 저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쉬운 예로 정선의 그림 중 불정대와 비로봉도는 모두 일필휘세로 그렸지만 비로봉도 쪽이 좀 더 조잡해 보이고 현장감과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선이 인기를 얻고 주문이 몰리면서 형식적인 휘세법의 남발로 초기에 섬세한 진경산수와 같은 맛을 잃기도 했다고 지적합니다. 일종의 천편일률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대충 그린 그림 중 하나는 국보가 됐다는 점입니다. 1751년 작품 인한제색도입니다. 국보 제261호로 지정됐죠. 한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인왕산 풍경을 묵중한 필체와 대담한 배치를 통해 즉흥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금강전도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1751년 어느 여름날 아침 한양에 폭우가 쏟아졌고 비가 개자 정선은 번개처럼 붓을 들어 인왕산 자락의 운물을 포착해냈습니다. 화면을 휙휙 스치는 듯한 과감한 분놀림과 먹빛 번짐 표현을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빠른 필치로 그려낸 듯한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휘세 필법이 가장 빛을 발한 걸작입니다. 하지만 인한제색도가 정말로 대충 그린 그림인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선은 이 작품에 남다른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51년은 평생의 벗인 이병연이 별세한 해였는데 인왕제색도를 그린 지 나흘 뒤 별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평소 인왕산 자락에 이병연과 함께 거닐며 시를 짓고 놀던 정선이었기 때문에 친구를 보내는 심정을 담아 이 그림을 그렸을 거라는 해석도 있죠. 잠시 언급했듯 정선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압권은 단연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입니다. 두 작품은 정선이 이룩한 진경산수와의 쌍벽을 이루는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두 점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보 제217호 금강전도를 볼까요? 이 그림은 1734년 겨울 정선이 58세의 나이로 금강산을 그린 대표작입니다. 제목 그대로 금강산의 전경을 한눈에 담은 웅장한 작품이죠. 세로 약 130cm, 가로 95cm에 달하는 대작으로 눈 덮인 금강산 봉우리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정선은 이 그림에서 내금강의 12,000봉우리를 하나의 원형 구도 안에 담아냈는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 산들이 둥글게 몰려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도 제작법인 천화도 형식을 응용했는데 광활한 산세를 한 화면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통적인 조감 투시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 높이 올라 금강산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장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전도의 묘미는 단지 산을 한데 몰아넣은 데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왼쪽 아래에는 흑산이 짙은 먹점으로 그려져 있어 검게 보이고 오른쪽 위에는 바위산이 밝게 표현되어 희게 보입니다. 이 검은 흑산과 흰 바위산이 마치 태극 문양처럼 그림 전체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부드러운 흑산과 날카로운 바위산의 대비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자연 속에 깃든 이치까지 담아내려 한 정선의 회화 철학을 엿보게 합니다. 화면 곳곳에는 정선 특유의 필치로 묘사한 소나무와 암석, 골짜기가 가득 차 있어 금강산 골골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처럼 한 폭의 금강산의 정수를 모두 담았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1984년 국보 제217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니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선이 평생 여러 번 금강산을 그렸지만 금강전도야말로 금강산 실경을 가장 웅대하게 구현한 결정판입니다. 금강산을 직접 유람한 지 약 20년 후에 그린 이 작품에 그의 원숙한 기량과 색감 그리고 금강산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응축되어 있죠. 한편 인왕제색도는 76세의 정선이 그린 만년의 걸작입니다. 비온 뒤 개인은 인왕산의 모습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장맛비가 개어가는 순간의 인왕산을 포착한 작품인데요. 정선은 당시 한양 누상동 인왕산 자락에 살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직접 바라본 인왕산의 모습을 이 한 폭에 담았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길게 잡아 거대한 인왕산 바위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에 젖은 숲과 안개 같은 구름을 표현했죠. 짙은 먹으로 그린 바위와 나무들의 단단한 형태 대비 그 사이를 흐르는 엷은 흰 안개의 번짐 효과는 진짜 일품입니다. 마치 단단한 실을 풀어헤쳐 아래로 들이운 듯한 묵법과 그를 감싸는 여백의 안개가 어우러져 동양화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대담한 구성미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으로 정선은 진경산수와 양식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구도와 필력면에서 거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정선 본인이 지은 제시와 관서가 적혀 있어 그의 예술관과 심경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인한제색도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선과 이병연의 진한 우정이 담겨 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인왕산 계곡에서 물장구 치며 자란 중마고우였는데 노년이 되어서도 이웃에 살며 금강산도 함께 여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병연이 1751년 7월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정선이 인왕산을 바라보며 걱정을 담아 그려낸 그림이 바로 인왕제색도라는 설이 있죠. 실제로 이병연의 사망일과 인왕제색도의 제작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림 속에 보이는 초가집이 이병연의 집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확실한 고증은 어렵지만 적어도 이 그림을 대할 때 정선이 느꼈을 비애와 회한을 떠올려 보면 작품의 안개 낀 분위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될 당시 수많은 유물 중에서도 인왕제색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260여 년 전 비온 뒤의 순간을 포착한 이 걸작은 지금까지도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한국 미술의 위상을 드높였죠. 겸재정선의 작품들을 돌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인구도 많지 않고 작은 나라지만 가끔씩 이렇게 독보적인 천재를 배출해왔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는 우리의 산하를 직접 보고 그려내 한국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혁신가였고 그 재능은 국경을 넘어 중국인들까지 매료시킨 세계적 예술가였습니다. 이런 걸출한 인물이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겸재정선과 같은 천재들이 꾸준히 등장해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천재의 작품은 빛을 발한다는 진리, 그 진리를 겸재정선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